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실무에서요,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볼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제가 수업 전에 미리 한번 쭉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야 세무 2급까지 우리 세무 담당을 한다고 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들 명세서라고 할 수 있는 부속 서류들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많은 부속 서류들 중에서 시험 문제로 기출 문제로 많이 다루는 보셨겠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혹시 나중에 문제 나오더라도 그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건 별도로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산서 합계표도 마찬가지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이 발행집계표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부속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합쳐져 있는 공급대가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치 또는 수령 명세서 여기에서는 여기 발행 집계표에서는 그 세금계산서 발행본 표시하는 거 그거까지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신용카드 이제 우리 수령 매입이죠. 매입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세무이급에서 많이 다루셨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인데 어저께도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얘가 간주공급이라든지 불공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사업자? 간이사업자한테 받은 거 그런 것들은 여기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일반 전표에 입력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부속 서류에도 반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얘 왜 만드냐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왜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간주임대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그랬죠. 즉 말뜻은 임대료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뭐를 보증금 넣어놓고 이자가 생기면 그럼 여러분은 간주임대료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간주임대료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그 이자에 대해서 10%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배우셨던 매출전표에다 입력하실 때 증빙서류가 없죠. 없기 때문에 14번 건별로 부가세 유형을 입력하고 나서 간주임대료 입력해야지 되는데 지금 공급가액은 이자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부가세, 매출 부가세에 대해서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의제매입세 우리 주변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음식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 음식점 때문에 실무 업무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요. 음식점에서는 보편적으로 면세품목 사다가 우리 먹는 거 다 면세품목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면세품목 사다가 과세품목으로 만들어 판다. 제가 맨날 예를 들은 것은 여기 후라이드 치킨 만드는 그 치킨집에서 사갖고 올 때는 뭘 사갖고 오겠어요? 생닭 사갖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면세품목이에요.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후라이드로 만들어서 팔 때 과세되죠. 또 재화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사갖고 올 때는 면세품목 사갖고 왔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았겠죠. 매입하면서. 그럼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신고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은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매입세액이 없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해서 공제해 주겠다고 하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서면에 부가세 대급금 쓰고 대변에 원재료를 그만큼 빼주게 되더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말을 해도 알아들으시려나? 이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재활용 패전 재활용 패전 매입세 공제신고서는요 의제 매입 공제신고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는 주로 음식이었었지만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상황이 우리 보통 옛날에는 고물상이라고 불렀거든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재활용 센터, 뭐 자원 뭐 이런 걸로 거기에서 사는 것들이요 다 면세 품목들이에요. 대부분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종이 같은 거, 고철 같은 거 주워다가 거기에 키로당 달아서 얼마에 파시잖아요. 그죠? 그 면세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저기 회사에서는 사간단 말이죠. 특히 종이 같은 경우. 종이 같은 경우는 박스 많이 주워 가시잖아요. 그거 거기 그 재활용 센터 같은데 놔두고 나서 그걸 갖다가 어디서 사가느냐면 여기 팔복동에 뭐 있어요. 잘 풀리는 집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간단 말이에요. 그 종이를 갖다가 왕창 사다가 보통 만들 때 눌러가지고 큐브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큰 이런 용광로 같은 데 생긴 데다 넣고서는 화학약품하고 등등 섞어가지고 그 종이를 다 분해시켜요. 그러면 인쇄됐던 거 뭐 질이 어차피 그 종이라는 것은 펄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 종이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쓰는 두루마리 휴지 정도로는 또는 거기 뽑아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들로는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쫙 뽑아내고 틱틱틱 자르면 휴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라고 쳤을 때 그 두루마리 휴지 여러분이 사시면 거기 부가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휴지 살 때 휴지 안 사봤어요? 영수증 봐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공됐잖아요. 그래서 그 휴지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뭘 사갖고 온 거예요? 폐지를 사갖고 왔잖아. 그래서 면세 품목을 사다가 지금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업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방법은 다 같겠죠. 근데 그 대신 공제해주는 공제율이 103분의 3만큼만 해준대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고자동차 있죠? 여러분이 그 차 쓰다가 중고자동차에다가 팔면 개인이 파는 거죠. 그 중고자동차에서 살 때는 여러분들한테 세금계산서 그런 거 해주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개인이 뭐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래서 그 중고자동차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차 살 때 그거 면세 품목이에요. 면세로.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 팔 때는 과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해당되는 업종은 두 업종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재활용 폐자원 거기 해당되는 거하고요.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는 세법 개정되기 전에 109분의 9였었는데 지금 10% 다 해줍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차를 갖다가 오래 써서 안 타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걸 갖다가 또 취미로 하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렌트가 됐던 리스가 됐던 차를 갖다가 쓰고 나서 그런 나온 차들도 누군가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때 왜 공제율이 올라갔잖아요. 공제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걸 갖다가 많이 밀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시험 문제로 냈을 때에는 당연히 재활용 폐자원보다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거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 바로 요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예요. 요거하고 우리 주변에 건물들 많이 있죠. 건물 있는 분들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본인이 할 줄 알면 다행이겠지만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내고서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흔한 일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지금 얼뜻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 떠오르는 것은 여기 대손금이라고 나와요. 대손금. 근데 이 대손금이 뭘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대손금은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용어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라고 부르죠. 공급가액 10만원. 그 다음에 매출세액, 세액에서 만원만 할게요. 자, 그러면 공급대가는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합쳐서
공급 대가는 11만 원이에요. 다들 대답을 잘 하신단 말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건 부가세법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얘를 재무회계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한다면 우리 세무 1급이니까 이 공급가액을 제품 매출이라고 할게요. 제품 매출은 얼마짜리 한 거예요? 제품 매출은 10만 원짜리요. 그러면 저기 재무회계에서는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왜? 재무회계에서는 예를 갖다가 매출했을 때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요?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만 원 되죠. 이게 외상으로 했다면 외상 매출금은 얼마예요? 외상 매출금은 11만 원. 이렇게 했던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좀 풀어 써볼게요. 지금 보통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라고 썼는데 판매했을 때 공급가액, 우리는 이 판매했을 때 금액을 거기다가 바꿔놓을까요? 이렇게 세액은 세액인데 세액은 세액인데 이를 뭐라고 우리가 쓰느냐면 매출 세액 이렇게 쓰잖아요. 반대는 매입세액이에요. 근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 똑같은 용어를 뭐라고 써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죠. 자,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은 재무회계에서 뭐라고 불러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부르죠. 즉 여러분이 다 알고는 계시면서도 얘가 어떨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썼다가 매입세액이라고 썼다가 매출세액이라고 썼다가 부가세 예수금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같은 용어로 쓴다면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을 이렇게 쓰면은 세법에서 지금 부가세법 얘기하는 거야? 재무회계 얘기하는 거야?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용어들을 부가세법에서 재무회계에서 소득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다 다른 용어들을 써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똑같은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재무회계에서는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부가세 용어로는 매출세액이라고 쓴다. 매입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쓴다. 재무회계에서. 근데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이라고 쓴다. 까지 구분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같은 게 뭐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여기 공급대가라고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하는 용어나 우리가 저기 제품 같은 거 팔고서 당연히 재화가 공급됐으니까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하고 공급대가하고 같은 말이네요. 금액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거하고요. 하나 더. 요 대송금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대송금은 여기서 얼마를 뜻하는 것이겠다? 공급대가나 외상매출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대송금 기억하실 때 앞으로 공급가액 더하기 세. 그래서 대송금은 그렇게 기억하시든지 대송금은 공급대가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든지 이거 대송금 얘기 나오게 되면 꼭 여기 매출 세액 있죠. 세액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똑바로 틀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도 이거 많이 질문을 한단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송금, 공급대가,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같은 용어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이것도 많이 입력했다기보다도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에다가 입력만 하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다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수출 실적 명세서. 여러분들한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하고 수정신고, 가산세 요 파트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일 좀 까탈스럽던 것들 아니었나 싶어요. 얘하고 얘. 자, 지금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요 두 개거든요. 자, 다른 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요거 하나 정도 더 들어가려나?
여러분이 신경 써서 이따가 한번 입력하거나 자료 나왔을 때 필요한 설명들 제가 요걸 위주로 아마 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부속서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것들은 요 정도라는 정도만 얘기해 놓고 또 교재 내용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야죠. 자,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 9000번 그대로고요. 9000번에서 어저께 입력하셨던 것들 다 백업 해놨던 것도 있으시죠? 그거 복구시켜 놓으시고요. 자, 교재는 90페이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되어 있고 일기 우리 부가가치세는 1기와 크게 2기로 나눈다 했었어요. 1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상반기, 2기는 하반기. 근데 우리 또 4, 4분기로 또 나누는 구분으로 1기는 1, 4분기하고 2, 4분기 따로따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부르고 2기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뭐 나눠서 부른다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별 저기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사업장 명세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업장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대부분 다 신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거기 뭐죠? 연세 사업자들도 다 이거 제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업장 명세서 여기 여러분이 TAT 2급, 세무 2급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런 걸 보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회계 1급으로 돼 있어? 종료하고 어쩐지 너무 적더라고. 세무 1급 자, 여기 화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세무 2급까지는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이 어디 기수를 입력해야지 좋을까?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 4월 1일부터 9월 30일. 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사업장 명세서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저도 이거 1년에 한 번씩 이거 작성해서 보내긴 하는데 사실 이것만 보내는 건 아니죠. 저는 지금 연쇄사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매입세금계산서 있죠.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게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1년에 한 번 1월 20일까지인가요? 지출하게 돼 있죠. 이거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날짜를 보니까 91페이지의 그 날짜는 2기 확정으로 되어 있네요. 2기 확정. 그 날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 블록을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서 크기가 좀 작기는 한데요. 여러분 화면 직접 여러분 거 보시면서 칸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게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배웠던 TAT 공인회계사회 그 부가세 신고서는 색깔이 아닌데 여기는 색깔별로 매출 빨간색, 매입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말을 제가 진행을 할 때 궁금하거나 또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때 바로 얘기를 하세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 봤더니 일단 여기 과세표준이라는 용어, 매출에서의 과세표준은 매출의 공급가액을 의미한다는 거. 공급가액은 매입에도 공급가액이 있잖아요. 과세표준은
말뜻 자체가 세금을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는 부가세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법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부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 뭐하고 똑같아요? 즉 세율을 곱해야 되는 대상, 금액, 그걸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10% 과세표준을 어디다 곱해요? 공급가액에다가 곱하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지 여러분이 문제에서 자격시험 문제 풀 때 많이 보셨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세표준은 매출의 공급가액이다. 그 다음에 그 매출에 부가세 붙은 거를 세액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본 부가세 유형으로 11번이라고 입력했던 것들, 그 다음에 2번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많이 하는가요? 왜 매입자인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저기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자, 매출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됐길래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느냐 말이죠. 요거. 근데 시험 문제 대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있어요. 제가 마지막 다녔던 회사에서 이거 실무적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교보문고 아시죠? 교보문고 서울에 있는 거, 아니 여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거래했던 거래처가 이제 교보문고였었는데요. 교보문고에는 그 수많은 출판사에서 기본적으로 책들을 많이 납품을 하죠. 그죠? 그래서 책을 갖다가 교보문고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출판사에서. 그러면 아시다시피 교보문고는 그 많은 수천 곳의 수만 곳의 출판사들로부터 그 책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다가 자기네 재고를 우리가 배웠던 위탁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보문고는 수탁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출판사에서 교보문고로 책을 갖다가 공급하게 되면 교보문고가 그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마터만 놓고 있다가 그 책을 소비자에게 팔면 그때 매출 처리가 돼요. 그리고 자기네 그 수수료 있죠. 수수료를 띄고서 그 각 출판사들한테 돈을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들은 이제 수탁자가 교보문고가 책을 팔았으니까 판 만큼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출판사들이 법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걔가 계산서 같은 거 보내게 되겠죠. 보내게 되면은 각각의 그 매출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사용하는 그 사설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국세청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들이 수백 곳이 돼. 그럼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수출을 하려면 교보문고 입장에서는 그 사설 부가가치세 발급하는 많은 사설기관에 하나하나 다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자료가 공통성 있게 집계돼서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의 그 세무서장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자들한테 세금계산서를 거꾸로 발급해서 보내게 해주세요. 너무나 거래처가 많으니까 라고 해서 교보문고에서 자기네가 매입자 갖는 건 똑같아요. 발행만 그쪽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가 이용하는 한 업체를 통해서 수백 곳 수천 곳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까 자료 관리하기가 되게 수월하겠죠. 그죠? 그렇게 할 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역으로 발행해서 공급자들한테 보내주더란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출판사가 갑이겠어요? 교보문고가 갑이겠어요? 누가 봐도 교보문고죠? 걔네
이거도 해만 안 되지. 하여튼 값을 상당히 많이 해요. 하여튼 돈도 주는 대로 받아야 돼. 저기 보통 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권을 갖다가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텔레비에서 보거나 직접 그런 문고에 가시게 되면 어린이들이 그 책 같은 거 보고 막 찍고 막 그러죠. 근데 거기 직원이나 점원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냥 두섬선 그렇게 올려놓나요? 아이들이 책을 보고 막 이렇게 훼손시키고 그래도 뭐라고 심하게 안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그거 출판사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출판사에서는 그게 파손 재고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비닐이 있죠. 비닐로 포장을 해갖고서는 그 견본품 보는 것 외에 그거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 랩으로 싸갖고 그래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권을 보냈는데 결제된 금액은 예를 들어서 900권 값밖에 결제가 안 됐어. 그럼 재고 몇 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권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교보문고에서 책 하나도 없대. 그리고 책 또 보내달래. 그럼 그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산도 아주 골 때리게 돼갖고서는 직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 보통 책을 갖다가 출판하게 되면 그 책을 갖다가 만들어내잖아요. 거의 10%는 더 만들어줘요. 그 인쇄소에서 책을 만들게 되면서 혹 모르는 그 위험 때문에 종이 돌리는 김에 책을 만드는 김에 보편적으로 한 10%를 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책값이 싼 거예요. 그런 파손 제품이 나오더라도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책은 그런 유통 단계가 있더라. 그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등장하더라. 뭐 그런 걸로 하나 예를 들어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요거는 아실 거긴 하겠지만 요것도 하나 원인이 되는 거 하나, 아니 원인이라기보다도 이해하시는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분 공급가액은 70만원, 세액은 7만원 돼 있죠. 공급 대가는 얼마예요? 77만원.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왜 물어봤을까?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액 있죠? 이 금액이 바로 요 금액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들만 해당이 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부가세법에 대해서 부가세는 세금 자체가 투명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하는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서 여기 공급 대가로 그 합친 금액 여기 몇 퍼센트 추가로 공제해줘요. 여기는 매출 세액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납부해야 될 금액 중에서 부가세 중에서 여기 공급 대가 곱하기 1.3%만큼을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경감 그다음에 공제 세액이라고 나오는 항목이에요. 보통 우리 주변에서는 이게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여기 주변에 보면 편의점들 있죠. CU라든지 GS라든지 이런 편의점들 거기서 매출하는 것들은 다 신용카드 내지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집계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집계된 이 금액의 1.3%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로 금액이 딱 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커요. 예전에 작년인가 최저금리의 세법 그죠? 개정되기 전에 한도가 500만 원까지였었는데 지금 1000만 원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편의점들이 부가가치세 공제받는 항목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부가세 내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규모가 큰 곳을 빼놓고는 여기서 다 공제받아요. 그래서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없어지는 게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근데 우리가 자격시험 볼 때는 단 한 번도 이거 문제가 나온 게 없었단 말이죠.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인이잖아. 법인은 이거 금액은 나오기는 하지만 계산되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신고서에는 막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세무 2급에서 우리가 이거 금액 써놓고 여기다가 이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가 감점인지 가산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여기 어차피 계산되는 것도 아닌데 이 금액을 여기다가 꼭 입력해서 써줘야 되나? 세무이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신경이 거슬렸던 거야. 입력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 이거 알고 있는데 왜 안 해줘?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넣어줘. 점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또 안 해갖고 감점 맞아갖고 69점으로 떨어지면 기분 꿀꿀해질 거 아니야. 저도 7점자가 아닌지라 이걸 넣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입력해 주는데 뭐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근데 공인회계사회 시험에서는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구제출 필요는 없었지만은 세무사에서 전산세무 이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 때 그런 것들이 가끔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은요 우리가 그 건별로 입력하는 것들 여기다 짓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4번은 건별. 그 다음에 영세율은 국내 회사에서 그 국내 수출업체로 물건을 재화를 보낼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세율 세금계산. 영세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리죠. 국내 회사에서 국내 수출업체한테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그런데 꼭 그 문제에서 뭐가 단서가 나와요? 구매 확인서라든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부가세, 매출세액이요. 매출세액 퍼센테이지 영세율 0%를 적용한다는 거 건수가 그것 때문에 그거 받는 거예요. 즉 여기서 사갖고 온 이 업체에서 사갖고 온 재화는 우리 수출할 거예요 라고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줬기 때문에 수출할 거니까 매출세 있다 없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이니까 수출 장려할 목적에서 그런 업체한테는 매출세 받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타는 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걸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가감, 이것도 다. 자, 그리고 화면 바뀌는 거. 여기 과세표준하고 매출세 여기 칸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 확정신고일 경우에는 여기 예정신고에 누락된 것들 여기다가 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여기에 합계된 항목들이 예정신고 누락됐다면 여기 합계 금액이 어떤 게요? 요거 합계 금액이 여기 7번에 반영되는 거예요. 됐죠? 자, 만약에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신용카드 매출잔표를 누락했거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누락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반영해줘야 되죠. 어디다가 입력해요? 우리 여기 지금 온전하게 신고할 때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문이라고 여기 입력하는 칸이 있잖아요. 근데 예정신고에서 그걸 누락했다면 여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여기 써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매출인 경우 없잖아. 그럼 어디다 입력해요? 넣지마? 다 기타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신고 누락분에 대한 것은 크게 과세인 경우에 여기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세금계산서 이외의 것은 다 기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매출세액 나와 있고요. 또 빠질 게 있나? 없네요. 자, 이번은 매입세액 설명합니다. 매입세액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아요. 매입세금계산서죠. 근데 이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반 매입하고 크게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종류가 몇 가지나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원재료 같은 거 사갖고 온다면 일반 매입이라고 그러죠. 즉 부가세 그 유형 있죠. 부가세 유형 코드를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51번은 세금계산서죠. 52번은 뭐죠? 영세율 세금계산서죠. 그죠? 그 다음에 53번은 계산서니까 이건 아니죠. 54번도 세금계산서죠. 불공사항이긴 하지만 54번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 금액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불공사항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에다가 포함시킨 다음에 바로 밑에 어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서 그 똑같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다시 빼줬었단 말이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55번은 뭐예요? 수입세금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라고 붙었던 모든 항목들은 다 여기 일반 매입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세금 계산서 중에서 밑에 회계 처리할 때 고정자산 회계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자동으로 분할되죠. 그러나 전산 세무 2급 시험 문제에서는 매입세금 계산서 얼마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은 얼마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불공사항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줄줄이 꿰서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전산세무 2급의 시험 문제 유형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에서 거기 부가세고 작성하는 거 한 대여섯 번만 문제 유형으로 해보면 재밌어요. 그거. 그리고 시험 문제 틀릴 게 거의 없어. 왜?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그렇지만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매입 매출 전폐사 입력하고 그 입력한 것들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라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걔 불러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세무사회는 거래를 입력하지 말고 그 결과를 직접 입력하라고 한단 말이죠. 회계 처리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TAT 2급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결과가 입력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또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봐두면 세무 2급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이따 부속서류 같은 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입세액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세금계산서가 다 10번에 반영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되셨나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할 때 말이죠. 이렇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나뉘어진다면 신용카드로도 현금 영수증으로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당연히 나눠져 있어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해예요. 신용카드 매출 수령 합계표에 보면 여기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체 금액 있잖아요. 이 전체 금액이 바로 14번이에요. 왜냐면 이 세세한 항목을 부가가치세 여기 신고세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파란색으로 좀 해볼까?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지금 세금계산서밖에 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은 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요 합계 내용들이 요거였던 거예요.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합계가 요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 2급에서 좀 이따 보시게 될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건수가 뭐뭐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 있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있는 건 알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도 공제해주기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안 써요. 거의 안 쓴단 말이죠. 그러면 드물게 발생하는 걸 시험 문제에 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무에서도 요 밑에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 재고 매입세, 변제 대손 이런 건 거의 드물게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격시험은 흔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을 갖다가 제대로 익혔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지 드물게 발생하는 거 시험 문제를 내서 여러분 테스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 1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틀리면 안 될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그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틀려도 자격증 따는 데는 크게 지장 없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기본적인 건 다 해드렸고요. 그 결과로 여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납부 환급세 나와 있죠? 이거는 어디서 뭘 뺀 거예요? 여기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 빼게 되면 납부할세액 나오는 거죠?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용어하고 이 중간에 경감 공제 세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결과 부르는 명칭이 차가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금액이 똑같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생긴다면 이 금액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돈을 납부하는 건 뭘 보고 납부해야 돼요? 요거를 보고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실 거고요. 회계 처리는 굳이 지금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드렸고요. 여기 지금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입력하고 싶은데 이 오른쪽 화면이 바뀌는 칸이 3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빨간색 쪽 파트를 누르면 여기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항목들 중에서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있죠. 16번. 요 칸을 띵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뭐가 있는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 나중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그런 거 할 때 16번에 자세한 나눠지는 항목들이 요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기 18번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지금 사용되는 게 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죠? 만원. 그럼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4번 할 수 있나요? 확정 때만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할 때 여기다 만원 넣어주는 거죠. 그건 좀 많이 연습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5번에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200원씩 공제해 줬었어요. 물론 한두 개는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거의 안착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뭐만 하면 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놓은 것에 대해서만 만원을 하고 택시 운송사업이라든지 대리납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흔하게 발생하는 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여러분들한테는 자격시험 문제용으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거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면 저한테 설명하면 된다고요? 저도 몰라요. 이 부가가치세 우리 여러분 업무 보시는데 부가가치세 그 서체 있죠? 해설서 거기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경감 그밖에 공제세 요거 어디죠? 불공상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뀐다는 거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번하고 보시게 되면 여기 16번하고 18번이죠. 18번은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여기 누르시면 똑같이 나와요. 자, 봐요. 여기 눌러도 똑같이 18번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여기 잘못 눌렀어. 여기 가산세 있죠? 가산세 여기 25번이에요. 맞나? 아니 26번이요. 26번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골치 아파하는 가산세 계산하는 항목들 나오고 있거든요. 가산세가 왜 골치 아프고 복잡했을까? 나중에 이거 파트 할 때요. 제가 좀 큰 틀을 짜서 기억하기 좀 쉽게끔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대한 얘기들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라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가산세에 대한 거 여기 화면에서 보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는 게 나중에 디테일한 거 나왔을 때 좀 이해하기가 더 빨라지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을 마저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산세 파트가 지금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제일 골치 아픈 항목 중에 하나가 여기 세금 계산서 얘를 갖고 설명하면 돼요. 대부분 지금 여기 가산세는 금액이 큰 거 한번 맞으면 나머지 건 중복 배제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보편적으로 지연 발급을 했거나 미발급한 게
가산세가 제일 세단 말이죠. 뭐 가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빼놓고요. 우린 지금 교육 목적상에서 가공의 세금 계산서라든지 불법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게 세금 계산서 이를 갖다가 지연 발급을 했다든지 미발급을 했다든지, 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급했을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자, 일단 지연 발급. 지연 발급은 보면 가산세가 1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세금 계산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대상은 공급가액이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에 대해서 지금 여기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든다는 얘기죠. 뭐일 경우에? 지연발급일 경우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지연발급 용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지연발급을 계산하는 날짜를 갖다가 계산하는 게 이게 골 때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지금 2월 15일날 지금 우리가 제품을 공급했어요.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한 날 뭐 해줘야 돼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죠. 아니 물론 월화계 세금계산서도 있기는 한데 그건 관두고 원칙적으로 공급이 일어났으면 세금계산서 며칠 날짜로 2월 15일 날짜로 발급을 해줘야지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안 했어. 그럼 2월 16일 날에도 이거는 벌써 지연 발급이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월화계 세금계산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날 공급해야 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 건 뭐냐면 그러면 언제까지가 지연 발급인 날짜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2월 16일 날 발급해도 지연 발급이잖아. 그죠? 그럼 언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에요? 첫 번째 한번 내볼까요? 일기 예정인 3월 31일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다. 거기 끄떡거리게 되지? 아니면 신고 납부일인 4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다. 지금 여기는 일기 예정이죠. 그러면 일기 확정인 6월 30일까지 발급해도 지연 발급이다. 7월 25일 일기 확정 때까지 발급해도 지연 발급이다. 어떤 게 맞아요? 하나도 안 들려. 며칠? 기준은요. 일기가 확정되는 7월 25일 신고 납부 날까지, 그 전까지만 발급하면 지연 발급으로 돼요. 근데 7월 26일 날 했어. 그러면 미발급이죠? 근데 7월 25일 일요일이었거든? 7월 25일이 공휴일 일요일이었다면 그 다음날까지죠? 이렇게 이 날짜를 잘 우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때까지 전까지만 발급하게 되면 무슨 발급이 된다? 지연 발급으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지연 수치. 시험 문제상에서는 요거 문제 풀 때 제일 좀 까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연 수치인데 얘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처에서 지연 발급을 했다면 받는 사업자는 당연히 지연 수치가 되겠죠. 그럴 때 공급가액이 몇 퍼센트? 0.5% 가산세가 계산되는 거예요. 문제 구분할 때. 자, 그 다음에 미발급.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에 나왔냐면 2%예요. 그죠? 공급가액의 2%, 미발급은 알겠는데 미발급보다도 지금 실제로 많이 발생했던 것들은 종이 세금계산서란 말이죠. 자, 지금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예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어요. 그럼 미발급이죠. 일단은 기준이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의무잖아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그러면 미발급인데 그래도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했으니 1%로 그걸 깎아주는 거죠. 일종의. 그죠? 그럼 어느 칸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지연발급에다가 입력할래요? 미발급에다가 입력할래요? 이거 미발급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왜? 제가 지금 기준을 얘기해 드렸죠.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는 지원발급에 입력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왜? 받을 거 받았잖아. 1%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의미는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기 때문에 그건 미발급에다가 대신 2% 적용이 아니라 몇 퍼센트를 적용한다? 1% 적용해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드렸고요. 밑에 있는 세금 발급 명세서라든지 지연 전송, 미전송, 지연 전송은 0.3%, 미전송은 0.5%. 아니 세금계산서 뭐 누락을 했으면 나머지 것도 밑에 건 다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중복 배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가산세 하나만을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시험 문제 목적으로라도 회사에서 업무 목적으로라도 큰 틀을 하나만 이해해 놓으시면 뭐 별반 그렇게 어려울 게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습하실 때 안 하셨던 분들을, 아니 정리가 안 되셨던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자,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공급가의 매출의 금액을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원짜리 하나 누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공급가액으로 따졌을 때 세금계산서 1000만원짜리 누락했으니까 이거 도대체 가산세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두금반 세금반 하실 분들 많단 말이지. 그런데 기준금액이 하나 딱 생겨서 공급가액으로 1000만원짜리 지연발급하게 되면 가산세 얼마를 내게 된다. 알고 있으면 좀 덜 쫄지 않을까? 금액을 아니까? 그죠? 부사리 먹더라도 열불나면 내가 내버려. 그게 할 수 있잖아. 그거 한번 그래서 기준금액을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매출세액은 얼마가 됩니까? 매출세액은 100만원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예정신고 때 지금 누락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누락을 했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연발급의 공급가액 여기 1000만원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1000만원에 100분의 1%면 얼마 나와요? 얼마? 10만원. 10만원 정도 낼 수 있잖아. 뭐라고 하면 낼 수 있어. 자, 그렇게 된다면 용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배우셨던 것들 복습도 할게 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하나 누락을 했으니 그 예정신고 때 신고했던 그 신고서가 맞았겠어요? 틀렸겠어요? 틀렸겠죠? 신고서가 잘못 작성됐어. 이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신고를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신고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신고 불성실에 걸려요. 근데 여기 지금 항목마다 무신고 일반, 무신고 부당, 그 다음에 과소 초과환급 일반, 과소 초과환급 부당이 돼 있죠. 부당자가 들어간 건 무조건 가산세가 40%예요. 근데 이거 우리 교육 목적상 필요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걸 아예 안 할 테니까 그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신고인데 일반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과소 초과 환급 일반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주로 해당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해당 퍼센테이지란 말이죠. 오케이? 자, 과소 초과 환급 일반은 세율이 가산세율이 10%예요. 그다음에 무신고는 20%고요. 이렇게. 선생님 이걸 일일이 다 외워야 돼요? 여기 뒤쪽에 보라는데 이거 뒤쪽 컴퓨터 뒤로 한번 넘겨봐.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여기 부가세 가산세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는 과소 초과 환급 일반은 10%, 그다음에 무신고는 지금 20%라고 했는데 무신고도 가끔 나온단 말이죠. 아니 실무에서 자주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매장에다가 회사에다가 부가세 신고한다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줘요? 안 주다가 막 찾다가 그냥 신고한다고 신고했는데 결국 신고 못했어. 자료가 없어가지고서는. 근데 나중에 신고 납부 기간 지나서 자료 가져와서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뭐가 돼요? 무신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업무에서도 이거 벌어집니다.
근데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신고 불성실을 가산세를 계산할 때에는 기본 금액이 공급가액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미납 세액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매출 하나 누락했다 그러면 미납세 세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원 아직 납부 안 했겠죠. 예정신고 때 누락했으니까 이만큼 빼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납세액은 얼마다? 100만원. 여기다 쓸까? 미납세액 100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는 몇 퍼센트? 10%라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가 계산됩니까? 얘도 10만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미납세액 계산된 거 10% 10만원에다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지금 우리가 신고를 잘못했었는데 얘를 빨리 알았어. 그래서 빨리 신고할수록 그 가산세 경감세액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경감세액은 신고 불성실에만 적용됩니다. 뭐가 적용된다고요? 경감세액. 여기다 써드릴까? 가산세를 계산하는데 걔를 경감시켜주는 거예요. 경감세액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신고불성실에만 적용이 돼요. 여기 경감세액 신고불성실. 근데 신고불성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 어디에도 있어요? 신고불성실 여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있죠? 얘 계산할 때도 경감세율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데요? 얘는 날짜별로 돼 있어요. 1일부터 30일 즉 한 달 이내에 하게 되면 90%를 경감해 준대요. 그럼 여기 지금 10만원 나왔잖아요. 90%를 경감해 주면 우리 가산세 계산해야 되니까 몇 퍼센트를 해줘야 돼요? 반대로 10%만 하면 세금 내는 거죠. 그럼 만원만 내면 돼. 한 달 이내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수정신고 했다면.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두 번째로는 31일부터 90일 3개월이라고 보통 나오죠? 90일 3개월을 얘기해요.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75%를 경감해 준대요. 그 다음에 91일부터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하게 되면 50%를 경감해 준다. 그 날짜 지나가게 되면 30%, 20% 점점 경감세율은 줄어들게 되는데 뭐가 우리한테 보편적인 것이냐? 예정신고 때 누락하게 되면 우리 확정신고 때 대부분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걸 확정신고 때 신고하게 되면 요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75%를 경감해 주는 거죠.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경감세율 75%면 가산세는 몇 퍼센트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25% 하면 되죠. 10만원의 25%는 얼마예요? 25,000원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가산하게 되면은 요 항목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신고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가산세를 계산했던 건데, 그러면 납부도 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3개월 동안 돈 안 냈죠. 국가에서는 하루치 이자 계산합니다. 그럼 100만원을 갖다가 여기 해당되는 항목은 어떤 가산세가 되느냐면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납부지연 가산세 100만원 3개월 전에 냈어야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얘를 납부지연, 예전에는 가산세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가산세라는 말은 안 쓰더라고요. 그냥 납부지연 한 거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산세 그 의미가 좀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납부지연에 대한 거 계산할 때도요, 계산 금액은 미납세액이 기준이에요. 그럼 미납세액은 얼마였었어요? 똑같이 100만원이었죠. 100만원에다가 지금
하루치 이자를 세법에서는 얼마를 계산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그 세법 예전에 계속 썼던 걸로 따진다면 만분의 몇? 여기 개정돼 가지고 처음에는 재작년인가 3%였다가 그다음에 2.5로 됐다가 지금 얼마로 됐어요? 얼마 전에 2.2로 됐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2.2 이게 헷갈리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재에서는 얘를 갖다가 10만 분의 22로 쓰기도 해요. 몇이라고요? 아니요, 똑같은 말이기는 하잖아요. 10만 분의 22라고 쓰든지 만분의 2.2라고 하든지 만분의 2.2가 지금은 세법에서 계산하는 하루치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2.2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미납 일수 며칠 동안 하루치 이자 계산했으니까 며칠 동안 이자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일기 확정이면 4월 25일부터 뭐 90일 아니면 91일 나오는데 계산 편하게 그냥 90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올까요? 220원이거든요. 220원 곱하기 90일 하게 되면 19,800원 나오네요. 19,800원.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000만원짜리 그 공고가액의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을 때 지금 지연 발급으로 인해서 1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해서 25,000원 계산됐고 그 다음에 납부 지연으로 해서 19,800원 계산됐고 다 합치니까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치시면 125,000원에다가 더하기 19,800원 하니까 144,800원 나오네요.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공고가액으로요. 얘 누락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대략 15만원 정도가 가산세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나 큰 틀로 기억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쫄지 말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가산세 나온다 그러면 엄청 쫀단 말이에요. 안 쫄아요? 안 쫄았는데. 제 실무 업무 볼 때 회사에서 초짜였을 때 그렇게 겁나더라고요. 1,000만원짜리 누락했는데 1,000만원, 1,500만원 이런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엄청 쫄았는데 계산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별거 아니더라도 좋은 소리는 못 듣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큰 틀, 또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덕지들에 대해서 여기 계산하는 거 용어들 경감세익이라든지 불성실 신고 불성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경감세액은 이거 수정신고일 때와 또 기한 후 납부일 때 다르죠. 기한 후 납부일 때는 저기 1개월 이내야지 50%예요. 뭐 그거는 교재 나올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을 본 김에 전반적인 거 한번 쭉 저희가 설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 지금 세무 1급에 해당되는 내용 거의 없어요. 세무 2급에서 다 끝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화면에서 하나씩 보고 넘어갈 때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갈 것이고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 복습이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화면에서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좀 교재 보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9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오른쪽 항목에 1란, 2란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여주면서 쭉 나타나 있는 것들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첫 번째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전체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그래도 꼼꼼하게 잘 설명해 준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요것도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여기 과세표준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무에서 여러분이 그 수정신고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될 때, 여기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입력하실 거예요. 여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지금 확정신고 기간을 넣었는데, 얘는 어디 때 많이 쓰게 되느냐면, 바로 요거 기한 후, 즉 날짜 놓쳐가지고서요. 기한 후 신고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다시 신고하는 건 수정신고예요. 그렇지만 예시당초 납부기일 날까지 신고를 못했다면 걔는 그 다음날 다음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신고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기한 후 신고예요. 또 이것도 구분 안 되시는 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봐요. 여기 썼던 것처럼 1기 예정신고 때예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신고를 못했어요. 그럼 얘는 언제 신고하면 돼요? 1기 확정 때 신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뭐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기 확정 때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럼 4월부터 6월에 대한 거죠. 근데 이때 못했어. 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신고를 해야 돼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라는 용어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1기 확정 때, 즉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신고를 했어. 근데 얘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재신고를 해. 다시 신고하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가 바로 수정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부가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예정 때 누락이 됐다면 확정신고 때 하면 된다고 얘기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 기간을 아예 지났는데도 못했어. 그러면 그건 뭐라고 부른다?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7월 30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르는 명칭이 뭐다? 기한 후 신고고, 이 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아까 경감세 적용할 때도 정확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요. 자, 1기 확정 신고 했어요. 7월 25일까지 했는데 잘못됐어. 그래서 얘를 다시 수정해가지고 얘도 며칠날 7월 30일날 신고를 했어요. 쓰는 용어가 같아요? 달라요. 신고를 했는데 잘못돼서 신고하게 되면 7월 30일까지 얘는 수정신고라는 용어로 사용돼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요 두 번째 얘는 아예 7월 25일까지 신고를 못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 처음 하게 되는 것은 얘는 기한 후 신고라는 용어로 구분하더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 용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용어 구분하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순서를 갖다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편하겠네요. 자, 예정신고 때 누락하면 확정신고 때 하면 되고요. 확정신고 누락하게 되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요. 신고를 했다는 전제예요. 수정신고 기간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한다. 그래도 안 하면 그 무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가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없던가요? 업체 중에서 배짜라 그러고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안 할래요. 그런데 없어요? 배짜라는 데 있어. 근데 그쪽에서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겠지. 우리가 알아서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자료가 다 아직 미비가 됐더라도 기간까지 딱 기다렸다가 일단은 신고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걔를 수정 신고하는 게 훨씬 낫죠. 큰 금액부터 먼저 맞춰놓는 게
그래도 더 낫더란 말이죠. 그 절세 하는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꼴보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식으로 내버려둬. 나중에 기한을 휴가라고 대신 꼭 뭘 남겨야 돼요? 문자로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참 별거 다 얘기해 주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과세표준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과세표준 이 금액, 합계 금액하고요. 여기 안 보인다. 자, 좀 봐봐요. 지금 여기 과세표준 명세에 나와 있는 그 합계 금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4억 710만 원 나와 있죠. 그죠? 지금 만약에 얘를 지금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 내가 신고를 한다. 신고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거? 이거 오류 났다고 해서 저기 전송 안 돼요. 왜 어디가 오류가 났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 과세 합계 금액 요거하고 이하고 반드시 일치해야지 돼요. 단 1원이라도 일치 안 하면은 그 국세청 자료에서 오류 났다고 해서 패스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무려 3일 동안 이거 찾느냐고 실무에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홈택스가 잘 돼 있던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홈택스는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보편적으로 제가 저는 먼저 엑셀로 다 자료 집계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미리 확인해 놓고서는 신고 준비를 딱 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신고 날짜가 있으면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미리 해요. 왜냐면 그날 뭐 닥쳐서 하게 되면 뭐 전산에서 어떤 오류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하루 이틀 전에 미리를 했는데 얘를 갖다 전송하려고 그러는데 전송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계속 뭐가 오류냐면은 지금 말씀해 드렸던 여기 매출 과세표준하고 여기 과세표준 명세 이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100번을 찾고 봐도 안 맞을 리가 없고 프린트해서 보고 화면으로 보고 딱 맞아. 틀릴 리가 없어. 아니 확인했으니까. 근데 계속 그게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당일날이야. 당일날 한 6시쯤 됐는데 그때 알게 됐어. 제가 자료를 집계하다가 보니까 엑셀로 하게 되면 합계 금액의 소수점이 나와요. 근데 그걸 붙여넣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소수점이 있던 거예요. 그 클릭해 보니까 0. 몇몇몇 그게 있어가지고 걔가 계속 에러가 났던 거야. 그래서 그거 싹 없애고 했더니 바로 탁 되더라고. 아 얼마나 놀랄게.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봐도. 하여튼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 명세서에서는 일단 여기 금액이 집계되었을 때 이 금액이 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뭐가 빠져 있느냐면 그 수출 부분 빠져 있죠. 이유야 어떻게 돼? 수출했어도 제품일 거 아니겠어요? 제품과 수입 외 금액. 그래서 수입 제외 금액 요게 대부분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기계 장치를 팔았다거나 여기 수입 제외 금액이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수입 제외 금액은 지금 여기 종목이 뭐에 대한 거예요? 우리 전자제품 주 종목에 대한 거죠. 주 종목으로 판매된 게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건물을 팔았다거나 기계장치를 갖다가 사용하다가 팔았다거나 그다음에 촬영운반구 팔았다거나 그건 우리 주 종목의 매출이 아니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수익 금액 제외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금액이 확정되잖아요. 대부분 이거는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 발라내는 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빼 나머지를 무조건 다 여기다 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러면 계산이 딱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주냐고요? 심심해서? 에이 천만의 말씀. 나중에 저기 법인세 할 때 이거 나오기 때문에 설명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드셨나요? 그 다음에 면세는 여기서 보시면 될 것이고 이 밑에 걸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에서는 아마 이 정보들 다 입력해서 정확하게 그 거래처, 업체, 자기네 회사들마다 정확히 다 반영을 해놨을 거예요. 이런 거 자료들은요. 여기서 이런 거 입력해 주는 거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것도 또 어디다가 입력하는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세무신고할 때 이 자료들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놓칠 가능성이 있고 한 번만 알아두시면 이런 거 어디서 쓰는지 아실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린 거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92페이지에 과세표준 명세, 과표명세라고 나와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알고 계신 거라 할지라도 교재에서 내용에서 나오는 것들은 꼭 저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3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학기표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나가고요. 세금계산서 학기표 지금 우리가 10월달이 다 확정이니까 자, 여기 매출 매입 너무나 많이 봤던 거라서 뭐 별 특별한 걸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또 혹시나 해서 자, 여기 매출 매입 여기 위에 탭이 나뉘어져 있고요. 매출에서 자료를 보니까 여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 이거는 저기 월합계 세금계산서인 경우 10일까지 발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1일 날 당도한 거 어디에? 국세청에 서버에 들어와 있는 것만 표현을 저기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2일 이후 또는 그 외에 돼 있죠. 종이 세금계산서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는 전체 데이터로 보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직 아닌 주민기재분 요거 있죠? 뭐 요런 것들도 여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여기 짓게 된다. 종합적인 자료는 여기 다 나와 있고요. 매입은 매입대로 보시면 될 거고. 자, 여기 세금계산서 학기표나 계산서 학기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3번에 계산서 학기표 나와 있죠. 계산서 학기표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내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 수령 수령은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거기 중간에 보시면 체크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매입한 것 말하는 거죠. 매입했을 때 신용카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뭐 있다 그랬었어요. 지금 벌써 이거 몇 번째 얘기하죠. 우선 불공사항인 거, 그다음에 간이 과세자한테 받은 거, 그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매입세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얘기해 놓고요. 첫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 두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1000cc라고 알려드렸죠. 세 번째 면세서, 네 번째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타인명의권 이게 당연히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 매입 신용카드 명세서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수령 직계표 일단 한번 클릭해서 화면씩 보고 넘어갈게요. 10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나 있는 거 여기서도 제가 별도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번엔 발행이에요. 발행 저장하고 얘도 10월부터 9월이 아니라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여기 우리가 매출을 하고 나서 발급한 건데 신용카드가 됐던 현금 영수증이 됐던 여기 직계표에는 다 공급가액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다 뭘로 나타나 있어요? 공급 대가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전산세무이급에서 이거 작성하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공급가액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 무조건 틀리는 거란 말이죠.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밑에 신용카드로 매출한 것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것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반영되게끔 만들어놨었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금액 중에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별도로 뭐 수행 내용으로 해서 뭐 수행해보라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나와 있네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도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클릭해 보시고요. 자, 얘는 수행해보라고 문제가 나와 있기는 한데 난이도가 어렵거나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혹시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실 게 좀 있으시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앞에 잠깐 읽어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가세가 자, 여기 자료는 97페이지예요. 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1기 확정분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라고 일단 해주셔야 되겠고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하고 전표 입력까지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자율은 1.2%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선 거래처가 어딘가 한번 볼까요? 마포갈비네요. 근데 거래처 입력하라고 되어 있나? 한번 주의해 볼게요. 마포갈비 안 나오네. 없어. 그러면 등록해줘야지 뭐. 등록하라니까. 자, 그러면 자료 보시고서 마포갈비 거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등록이 되나? 안 될 것 같지? 마포갈비 여기 거래처 가서요. 거래처 등록해 줍시다. 거래처 등록할 때요. 코드번호 몇 번이라고 되어 있나? 내가 이렇게 안 보이라고 그랬더니 안경을 바꿨어. 글씨가 안 보였어. 2500번? 2500번으로 마포갈비 공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34253479. 그 다음에 또 있나?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거래처는 그냥 2500번으로 등록한 것으로 끝내고요. 부가가치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2500번 입력했으니까 동은 또 동생당키라고 되어 있진 않나?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거기 밑에 삼각형에 보시게 되면 마포갈비의 임대기간이 2022년 5월 30일로 만료가 되어 2022년 6월 1일에 이후 2년간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했다고 나와 있네요.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완료되었다고 가정하고 월세 관리비 변동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동수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층수는 지상 1층이라고 되어 있죠. 지상 1층 써주고 호수는 100으로 하면 되겠죠. 계약 갱신일, 계약 임대기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나와 있고요. 면적은 150 평방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용도는 상가 입력해 주시고요. 임대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는 40만원, 관리비는 1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지금 얘가 갱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기간은 지금 4월부터 6월까지인데 여기 임대기간이 지금 5월 31일로 끝났어요. 근데 얘 갱신했다 그랬잖아요. 갱신은 어디다 입력해요? 여기 2번에다가 갱신 계약일은 며칠로 되어 있어요? 2022년 6월 01일 서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이라고 그랬었죠. 2024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보증금은 4천만 원이라 했어요. 4천만 원. 월세하고 그다음에 관리비 얘는 똑같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갱신해서 맺은 계약 기간 30일하고 그다음에 만기 되기 전에 두 달 기간 61일 합쳐가지고 지금 여기서 계산하려고 이거 작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간주 임대료가 얼마인지 요거 계산한 거였잖아요. 즉 보증금 2개월 동안에 3천만 원에 대한 2개월치, 그 다음에 4천만 원에 대한 1개월치 그 금액 계산했더니 이자가 얼마로 계산됐대요. 여기 적용 이자율로 1.2%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간주 임대료란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자기 돈 아닌데 이자가 생겼으니 99,000 얼마? 616원이 생겼으니 여기에 대한 몇 퍼센트? 10% 이것도 일종의 임대료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 부가세 납부하라는 뜻이죠. 그럼 부가세는 얼마를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겠어요? 9,961원. 이거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메인 매출점표에다가 입력할 거예요. 얘 지금 증빙서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금 매입세액을 내는 거예요? 매출세액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매출에서 증빙서류 없으면 14번 건별로 입력하셔야 되죠. 건별로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은 얼마로? 99,616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세액은 9,900 그리고 9,961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메인 매출점표에서 밑에 공급가액과 세액 자동 분기가 되잖아요. 그죠? 대변에는 뭘로 분기가 되어 있겠어요? 제품 매출로 해서 99,616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9,961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매출세에 제품 매출 얘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분명히 대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얘는 없애면서 얘를 계정을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차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3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차변으로 하고 뭐에 대한 것만 부가세 예수금 이해된 것만 회사에서 납부하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세금과 공과 얼마로 써주시면 돼요? 9,961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세무인구수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봤던 거고. 근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하고 계약할 때요. 이 간주임대료 주인들이 내나요? 아니면 임차인 뭐로 내라고 계약하나요? 어떤 게 보편적이에요? 또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어떤 게 보편적이에요? 자, 보편적으로는 건물주들이 세입자들 들어오잖아요. 간주임대료는 본인들이 내라고 이 계약서를 주로 씁니다. 그러면 본인은 돈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이 간주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 그러면 여기 계정 쓸 때 뭐라고 써야 되겠냐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 안 내잖아. 이 주인이 지금 안 내니까 건물주가. 그럼 이거 누가 낸 거예요? 누가 낼 거예요?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임차인이 저기 그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간주 공급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 돈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임대인한테 현금으로 주겠어요? 통장으로 붙여주겠어요? 뭐라지 보기 싫으니까 그냥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해버린단 말이죠. 여기다가 보통예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본인은 안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항목을 제가 메인 매출점표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다 됐으니까요.
회계관리 메인 매출표 입력. 지금 이게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6월 며칠 날로 해주셔야 돼요. 6월 30일자로 해주셔야겠죠? 유형은 14번 건별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은 99,616원 바뀌겠지? 99,161 음에 9,961 분기로 통합 분기로 해주시고 자, 얘 차변으로 이렇게 바꾸라고요. 그다음에 계정은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세금과 공가로 바꿔주시고요. 세금과 공가 800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9961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나는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 매매추점표에다가 이걸 입력하시게 되면 일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오게 되면 14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자,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까지 해서 설명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세무 2급에 나온 것이지 좀 별 특별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의제매 공제신고서부터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